마지막 엽전 한 입. 찬바람이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사정없이 들이닥치는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한때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수십 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호령하던 박선비의 집안은 이제 그 화려했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3대째 내려오던 만석군 집안이 어찌 저리도 허망하게 망해버렸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몰락은 갑작스러운 불행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만 좋았던 자신의 무능과 그 틈을 파고든 간교한 사기꾼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박선비가 세상의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겪게 되는 기묘하고도 눈물겨운 사연입니다. 박선비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라 해봤자 여기저기 비가 새어 얼룩진 석가래가 앙상하게 드러난 꼴이었습니다. 며칠째 입에 풀칠조차 하지 못한 탓에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쓰리다 못해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사랑채에 가득하던 서책들은 쌀과 바꾸어 먹은 지 오래였고 안방마님이었던 아내는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초가삼간에 남은 것이라고는 박선비 자신의 앙상한 몸뚱이와 회한으로 가득 찬 한숨뿐이었습니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박선비가 몸을 일으키려다 현기증에 다시 주저앉으며 탄식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겠다는 꿈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원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의 낡은 돗자리 끝이 들려진 틈새로 무언가 거무튀튀한 쇠붙이가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선비는 홀린 듯 기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손톱이 다 닳도록 바닥을 긁어 꺼내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엽전 한 잎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전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전 누군가가 흘리고 갔거나 짐을 옮기다 구석에 박혀버린 동전임이 분명했습니다. 먼지와 녹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박선비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옷자락에 쓱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상평통보. 그 네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자 박선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엽전 한 잎이면 적어도 죽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장통 주막에 가서 막걸리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고 잠시나마 이 고통을 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선비는 엽전을 소중히 품에 넣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밟아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품속에 있는 엽전의 온기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내려가는 길, 박선비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오로지 무언가를 먹어야겠다는 생존 본능이 선비로서의 체면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거리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온갖 음식 냄새가 박선비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앞을 지날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물, 큼직하게 썰린 무와 고깃덩어리들. 박선비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수중에 가진 돈은 엽전 단 한 입뿐이었습니다. 국밥은커녕 시래기 띄운 멀건죽 한 그릇도 겨우 얻어먹을까 말까 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국밥집을 지나쳐 조금 더 허름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떡을 쪄서 파는 노파도 있었고 삶은 고구마나 감자를 파는 난전도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김이 오르는 시루떡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 쌀가루 사이사이에 박힌 팥고물이 어찌나 먹음직스러운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샌님, 침만 흘리지 말고 하나 사시구려. 갓전에서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요. 떡 장수 할멈이 박선비를 보며 넉살 좋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선비는 품속의 엽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을 내면 저 떡 한 덩이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의 허기는 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고 나면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내일은 또다시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데 이 마지막 엽전마저 써버리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희망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이 엽전 한 잎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박선비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고작 떡 한 덩이와 바꿔버리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거지가 되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박선비는 떡 장수 할멈의 호객을 뒤로하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에서는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이것마저 써버리면 난 정말 끝이다. 이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굶주린 사람에게 이성적인 판단이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요.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박선비의 의지는 수십 번도 더 꺾일 뻔했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에 흔들리고 전 부치는 기름 냄새에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강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라리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물배라도 채울 심산이었습니다. 강가에는 늦가을의 쓸쓸한 갈대들이 바람에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냇가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빈속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도 잠시 더욱 극심한 한기가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다시 엽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그란 엽전, 그 가운데 뚫린 네모난 구멍으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네모나고 땅은 둥글다 하였던가.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모나고 어긋난 것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박선비의 귀에 끙끙 앓는 듯한 신음이 들려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인적 드문 강가 갈대숲 사이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누더기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굶주리고 병들어 당장 숨이 넘어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모습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저도 모르게 노승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스님,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박선비의 목소리에 노승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박선비를 향했습니다. 물 좀. 노승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선비는 급히 자신의 두 손을 모아 강물을 떠서 노승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노승은 허겁지겁 물을 받아 마셨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연신 사례가 들려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박선비는 앙상한 노승의 등을 두드려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굶어 죽을 판이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보니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스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어쩌다 이런 곳에 쓰러져 계셨습니까? 노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을 곡기 하나 끊지 못하고 걷다가
그만 기운이 다하여. 그 말은 박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 아니, 어쩌면 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여전히 뱃속은 비어 있었고 허기는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은 저절로 품속의 엽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엽전이면 저작거리로 달려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자신이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승을 두고 혼자 먹는다면, 아니면 죽을 사와서 노승에게 먹인다면, 그럼 나는 박선비의 머릿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성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엽전 한 입, 그 작고 하찮은 새부치가 지금 두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눈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다시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엽전을 꽉 쥐고 젖먹던 힘을 다해 저작거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강바람이 윙윙거렸지만 박선비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도착한 곳은 아까 지나쳤던 떡 장수 할멈 앞이었습니다. 할멈, 이 엽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떡을 주시오. 어서요. 박선비가 엽전을 내밀자 할멈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는 침만 흘리다 가더니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와 소리치는 꼴이 영락없이 실성한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엽전을 받아든 할멈은 군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개떡 두 덩이를 넓은 연잎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소. 샌님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네. 박선비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뜨거운 떡을 품에 안고 다시 강가로 내달렸습니다. 떡의 온기가 차가운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먹고 싶다. 한 입만 베어 물고 싶다. 콧 속으로 파고드는 쑥 향기가 그를 미치게 유혹했습니다. 달리면서 몇 번이나 떡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흑빛으로 변해가던 노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노승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노승을 부둥켜 안고 흔들었습니다. 스님, 눈 좀 떠보십시오. 떡을 사왔습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박선비는 노승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떡을 조금씩 떼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강물을 떠다 입에 흘려 넣어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떡 한 덩이가 다 들어갈 때쯤 노승의 굳어있던 몸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숨소리가 고라지고 굳게 닫혔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박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떡 한 덩이가 연잎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하나는 자신이 먹어도 될 것입니다. 손이 저절로 떡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노승이 박선비의 손에 들린 떡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은 감사의 눈빛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선비는 멈칫했습니다. 노승은 떡 한 덩이로는 기력을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박선비는 떡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이걸 양보하면 자신은 정말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의 노승은 자신보다 더 늙고 병들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망한 인생, 적선이나 실컷 하고 가자꾸나.
박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남은 떡 한 덩이마저 노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드십시오. 다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노승은 사양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남은 떡을 먹어치웠습니다. 박선비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강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위장을 찌르듯 아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재산인 엽전 한 잎을 다 써버렸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묘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승이 깊은 숨을 내쉬더니 그제야 제대로 된 눈빛으로 박선비를 응시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의 흐리멍덩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꿰뚫어 볼 듯한 형형한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승을 살려주신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헌데 선비님 관상을 보니 귀한 상인데 어찌하여 이리 공궁한 꼴을 하고 계십니까? 노승의 질문에 박선비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귀한 상이라니요. 당장 끼니 걱정에 죽지 못해 사는 몰락한 양반일 뿐입니다. 방금 그 떡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선비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죽으려다 엽전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엽전으로 스님을 구하게 된 이야기까지. 묵묵히 듣고 있던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낯선 이를 구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십니다. 허나 세상 인심이 그리 좋지만은 않을 터인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이미 뱃속으로 들어간 떡인 것을요. 박선비가 짐짓 태어난 척 대답하자 노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박선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갚는 것이 도리이지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박선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것이 꽤나 돈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금덩이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기대감에 부풀어 주머니를 열어본 박선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흙이 잔뜩 묻은 못생긴 씨앗 몇 알과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스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선비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묻자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비님의 운명을 바꿔줄 씨앗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떡보다 더 귀한 것이지요.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씨앗을 심고 가꾸어 보십시오. 단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노승은 박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까지는 그 어떤 수모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날 선비님이 베푼 엽전 한 잎의 가치가 비로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노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대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박선비는 멍하니 서서 손안에 든 볼품없는 씨앗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운명을 바꿔줄 씨앗이라. 찬바람이 다시금 박선비의 빈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손에는 이제 엽전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씨앗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씨앗이 그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노망난 스님의 장난일지 박선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선비는 씨앗을 쥔 주먹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 이 기묘한 인연에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박선비가 낡은 초가삼간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뒤였습니다. 뱃속을 채웠던 떡의 온기는 찬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다시금 뼈마디가 시려오는 한기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 호롱불을 켤 기름조차 없었기에 박선비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노승이 준 종이를 펼쳤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낡은 종이에는 먹물로 휘갈겨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 심어라. 눈물로 물을 주고 인내로 걸음을 주어라. 의심이 싹을 자르지 못하게 하라. 박선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한겨울 언 땅에 씨를 뿌리는 농사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삼척동자도 비웃을 소리였습니다. 보통의 곡식이라면 따뜻한 봄볕을 기다려 심는 것이 이치거늘 이 씨앗은 엄동설 안에 심으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잠시 그 노승이 나를 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죽어가던 순간에도 형형하게 빛나던 노승의 눈빛은 결코 장난이나 거짓을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봄까지 기다리다가는 내가 먼저 굶어 죽을 판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심어나 보자. 박선비는 주머니 속에 씨앗 5알을 소중히 꺼내 들었습니다. 흙이 묻어 투박해 보이지만 달빛을 받으니 어쩐지 은은한 기운이 감도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며칠째 몰아친 한파로 마당 흙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호미조차 팔아버린 박선비는 부엌 구석에 굴러다니던 깨진 기왓장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깡, 깡. 기왓장이 얼어붙은 땅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흙이 파지기는커녕 박선비의 손바닥만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배어나와 기왓장을 붉게 물들릴 때까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땅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즈음에야 겨우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구멍 하나하나에 씨앗을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 흙을 다시 덮고 자신의 해진 옷자락을 찢어 그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재우듯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이에 적힌 대로 자신의 아린 손가락을 입에 물어 언 손을 녹인 뒤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쳐 흙 위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선비의 기이하고도 처절한 겨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은 그 작은 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북풍한 설이 몰아치면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섰고 눈이라도 내릴 낯이면 밤을 꼬박 새우며 흙 위에 쌓이는 눈을 맨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정작 자신은 냉방에서 웅크리고 자면서도 씨앗이 묻힌 땅 위에는 산에서 긁어모은 마른 낙엽과 집단을 두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을에는 금세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선비가 쫄딱 망하더니 드디어 실성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양반이 한겨울에 농사를 짓는다지 뭔가.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맨땅에 절을 하고 있더라니까. 쯧쯧, 배고픔에 장사 없다더니. 글만 읽던 양반이 오죽했으면 미쳐버렸을 꼭.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담벼락 너머로 돌을 던지며 미치광이 선비님, 얼음싹은 언제 나요? 하고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박선비는 묵묵히 날아온 돌을 치우며 흙을 다독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뱃속을 갉아먹는 허기였기 때문입니다. 엽전 한 잎을 다 써버린 박선비에게 남은 양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들어가 칡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와 삶아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쓴물이 올라오고 배탈이 나기 일쑤였지만
씨앗이 싹을 틔울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배가 고파 땅속에 묻어둔 씨앗을 다시 파내어 먹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노승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의심이 싹을 자르지 못하게 하라. 인내로 걸음을 주어라.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야속하게도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마다 박선비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박선비는 덜덜 떨며 씨앗이 심긴 땅 위에 엎드려 자신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가 앙상한 장작 개비처럼 변해갔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지만 씨앗을 향한 집착에 가까운 정성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지루했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처마 밑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언 땅이 녹고 마을 어기 버드나무에는 연두색물이 올랐습니다. 농부들은 겨우내 묵혀둔 농기구를 손질하며 밭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마당은 여전히 잠잠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겨우내 덮어두었던 낙엽들이 썩어가며 퀴퀴한 냄새만 풍길 뿐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어찌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게냐. 박선비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대로라면 눈물과 인내로 키웠으니 분명 무언가 보여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달려나가 흙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잡초 하나 올라오지 않는 맨 땅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역시 내가 속은 것인가. 늙은 중의 헛소리에 놀아나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박선비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운이 하나도 없던 그는 빗물에 젖은 흙탕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엽전 한 입으로 떡을 사 먹었더라면, 아니 그 돈으로 장사를 했더라면 이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놈의 씨앗, 내 당장 파내어 없애버릴 테다. 분노에 차오른 박선비는 손으로 젖은 흙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탕물이 들어가고 살같이 까졌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그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박선비는 흙투성이가 된 씨앗을 꺼내려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햇살이 구덩이 안을 비추었습니다. 박선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그 흙구덩이 속 쭈글쭈글하고 거무튀튀했던 씨앗의 껍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비로운 보랏빛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초록색 새싹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수정을 깎아 만든 듯 영롱하게 빛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빛깔의 싹이었습니다. 싹이다. 싹이 났어. 박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파헤친 흙을 다시 조심조심 덮어주며 행여나 그 여린 싹이 다칠까봐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의심을 품고 파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보랏빛 싹 위에 떨어지자 싹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며 더욱 짙은 빛을 뿜어냈습니다. 노스님의 말씀이 맞았어. 인내가 걸음이 된다 하였지. 박선비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가락만 한 작은 싹이었지만 박선비에게는 그것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보랏빛 싹이 자라나면서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리고 그 싹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마을 어귀까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이 기적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선비의 마당에서 보랏빛 싹이 돋아난 후 박선비의 낡은 초가집에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작고 여린 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보통의 식물이라면 잎이 돋고 줄기가 굵어지는데 몇 달은 걸릴 터였지만 이 신비한 풀은 마치 시간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듯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뼘씩 커져 있었습니다. 줄기는 옥처럼 매끄러운 자줏빛을 띠었고 넓게 퍼진 잎사귀에는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황금색 잎맥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풀이 뿜어내는 향기였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았건만 잎사귀에서는 머리가 맑아지는 은은한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며칠을 굶어도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고 시름시름 앓던 몸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박선비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노승의 말대로 자신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세상을 바꿀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선비는 밤낮으로 풀 곁을 지켰습니다. 혹여 짐승이 해칠까봐 밤에는 뜬 눈으로 보초를 섰고 낮에는 자신의 해진 옷자락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 한 방울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뒷산 옹달샘까지 기어가 가장 맑은 정한수를 떠다가 바쳤습니다. 박선비의 정성에 보답하듯 풀은 어느새 박선비의 허리춤까지 자라나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담벼락 너머로 이 신비한 광경을 주시하는 검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박선비의 집안을 몰락시킨 장본인인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는 본래 박선비 집안의 소장농 아들이었으나 간교한 꾀와 고리대 금업으로 박선비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아 결국 그 거대한 기와집을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밟고 일어선 그는 의심이 많고 탐욕스러워 밤마다 마을을 돌며 돈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염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김진사의 눈에 다 쓰러져가는 박선비의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기묘한 보랏빛 서기가 포착된 것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빛인가? 찢어지게 가난한 놈의 집구석에 등불을 켤 기름이 있을 리 만무한데. 호기심이 발동한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박선비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으리, 글쎄 그 미치광이 선비가 마당에서 난생 처음 보는 풀을 키우고 있답니다. 헌데 그 풀이 밤이면 스스로 빛을 내고 근처에만 가도 향기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질 지경이라 하옵니다. 뭐라? 스스로 빛을 내는 풀이라고? 김진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전설에나 나오는 불로초이거나 황금을 낳는 나무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대동하여 박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발로 차며 들어선 김진사는 마당 한가운데서 풀을 닦고 있는 박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이, 박선비. 살아는 있었는가? 내 자네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기에 적선이나 하러 왔네. 박선비는 김진사의 목소리를 듣자 치가 떨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빼앗고 자신을 거리로 나앉게 만든 원수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선비는 묵묵히 몸을 일으켜 김진사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보랏빛 풀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시선이 박선비를 넘어 그 풀에 꽂혔습니다. 가까이서 본 풀의 자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로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잎사귀가 춤추듯 흔들렸고, 그럴 때마다 오색 찬란한 빛가루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김진사는 저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 참 요상하게 생긴 풀이로고. 박선비, 자네가 심심풀이로 화초를 키우는 모양인데 내 그 화초가 썩 마음에 드는구먼. 우리 집 정원에 옮겨 심으면 딱 좋겠어. 김진사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오려 하자 박선비가 두 팔을 벌려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물러가시오. 이곳은 내 집이고 이 풀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오. 당신 같은 장사치가 탐낼 물건이 아니니 당장 나가시오. 평소 유약하기만 하던 박선비가 서슬 퍼렇게 소리치자 김진사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봐, 박선비. 자네 지금 쌀 한 톨 없어 칡뿌리로 연명한다지. 내 이 화초값으로 엽전 10량을 쳐주지. 그 돈이면 자네가 1년은 떵떵거리며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어때, 죽어가는 목숨 살리는 셈 치고 넘기게. 엽전 10량. 박선비가 지난 겨울 떡을 사 먹었던 엽전 한 잎에 100배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그 돈이면 따뜻한 밥과 고기를 실컷 먹고 새 옷을 사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박선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유혹은 실로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의 머릿속에 노승의 엄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날, 비로소 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풀을 저 탐욕스러운 자에게 넘긴다면 자신은 배부른 돼지가 될지언정 영원히 희망을 잃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박선비는 엽전 꾸러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비록 굶어 죽어 귀신이 될지언정 이 풀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오. 1000냥을 준다 해도 10,000냥을 준다 해도 소용없소. 썩 물러가시오. 박선비의 완강한 거절에 김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좋은 말로 구슬려 빼앗으려 했건만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가 자존심을 세우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엽전 꾸러미를 다시 품에 넣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박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선비, 자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이 마을의 땅이며 논밭이 다 누구 것인지 잊었는가? 자네가 깔고 앉은 이 초가집 터도 문서만 확인하면 내 땅이나 다름없어. 내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당장 쫓아내고 젓갓 풀뿌리 하나 뽑아가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일세.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참지. 허나 내일까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그 풀을 내게 바치고 편안히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인지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걸 명심해. 김진사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김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박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사람을 시켜 몰래 훔쳐가거나 불을 지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보랏빛 풀의 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풀은 마치 박선비의 공포를 위로하듯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지키기가 이리도 어렵구나. 하지만 약속하마.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놈들의 더러운 손이 내게 닿지 않게 할 것이다.
해는 저물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잠자리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녹슨 낫을 찾아와 숫돌에 갈았습니다. 서걱, 서걱. 낫 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지만 낫자루를 쥔 그 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풀 옆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낫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람소리인지 김진사가 보낸 도둑인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었을 무렵 풀에게서 기이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줄기 끝에 달려있던 작고 단단한 꽃봉오리가 마치 박선비의 결의에 화답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의 광채였습니다. 박선비는 낫을 떨어뜨리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꽃이 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몰랐습니다. 이 꽃이 피어나는 순간 퍼져나갈 향기가 담장 너머 김진사뿐만 아니라 온 고을을 뒤흔들고 심지어 저 멀리 한양의 궁궐에까지 전해지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엽전 한 잎이 틔운 싹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되어 박선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백색 광채가 사그라들자 박선비의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피어났던 그 신비로운 꽃은 단 한 번의 찬란한 개화를 끝으로 마치 눈 녹듯 스르르 잎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꽃잎이 떨어진 줄기 끝에는 어른 주먹만한 열매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붉은 기운을 모아놓은 듯 핏빛처럼 붉으면서도 투명하게 속이 비치는 영롱한 보석 같은 열매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기적은 시각이 아닌 후각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열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향긋한 꽃내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맞는 순간 꽉 막힌 속이 뻥 뚫리고 굽은 허리가 펴지며 흐리멍덩하던 정신이 맑은 물에 씻은 듯 개운해지는 신령스러운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는 박선비의 담장을 넘어 삽시간에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골골대며 누워있던 노인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밤새 울어대던 갓난아기들이 방긋방긋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코를 킁킁거리며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게야? 맡기만 해도 힘이 솟는 것 같네. 박선비네 집일세. 그 미치광이 선비가 키우던 풀에서 나는 냄새라네. 순식간에 박선비의 좁은 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열매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개 중에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몰려든 사람들 틈에서 열매를 등지고 서서 혹여나 누가 손을 댈까봐 식은땀을 흘리며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굶주림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향기를 맡은 것만으로도 온몸에 생기가 돌고 배고픔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로구나. 노스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가 바로 이것이었어. 박선비는 확신했습니다. 이 열매는 병든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것을 소생시킬 천하의 영약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이 기적의 소식은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 기와집에서 아침상을 받던 김진사는 창문을 넘어온 기묘한 향기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향기는 김진사는 평소 지병으로 앓던 편두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박선비의 집에서 보았던 그 풀이 드디어 이를 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당장 먹던 밥상을 물리고 하인들을 소집했습니다. 당장 몽둥이를 챙겨라. 박선비 놈이 내 땅에서 몰래 훔친 보물을 찾으러 간다. 김진사의 눈은 탐욕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유와 협박으로 뺏으려 했지만 이제는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관 하나 더 높은 곳에서 알게 된다면 자신의 차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보는 눈이 많습니다요. 대낮에 그러다가는 시끄럽다. 내 땅에 핀 것은 다 내 것이야. 가로막는 놈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가져와야 한다. 김진사는 건장한 하인 5을 거느리고 박선비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살기 등등한 기세에 놀라 홍해 갈라지듯 길을 텄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붉은 열매를 지키고 서 있는 앙상한 박선비와 몽둥이를 든 김진사 일행이 대치했습니다. 박선비, 내 좋게 말할 때 넘기라 했거늘 기어이 매를 벌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김진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선비는 품에 안고 있던 낫을 앞으로 겨누며 바들바들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오. 내 이 열매를 베어버리고 자결할지언정 당신 손에는 절대 넘기지 않겠소. 저 독한 놈이. 얘들아,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열매를 챙겨라. 김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박선비가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며칠을 굶어 비쩍 마른 선비의 힘으로 장정 5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낫은 저만치 날아갔고 박선비는 하인들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안 돼. 안 된다. 그것은 내 목숨이다. 박선비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땅을 기어가며 열매가 달린 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인들이 그의 등을 짓밟고 팔을 꺾었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깍지 낀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엽전 한 입, 그 마지막 희망을 지키려는 가장의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뿐 서슬 퍼런 김진사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 끈질긴 놈, 비킬하지 않느냐. 참다 못한 김진사가 직접 나서서 박선비의 머리채를 잡아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박선비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박선비의 입에서 붉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박선비의 시선은 오로지 붉은 열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인들에 의해 박선비는 짐짝처럼 마당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선비의 눈앞에서 김진사가 흙 묻은 신발로 화단을 밟고 섰습니다. 흐흐흐.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꼴이 이게 뭔가. 김진사는 탐욕스러운 손길로 붉은 열매가 달린 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뿌리째 쑥 뽑아버렸습니다. 아! 마치 자신의 팔다리가 뜯겨나가는 듯한 비명이 박선비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진사는 뽑혀나온 신비한 풀을 높이 쳐들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껄껄 웃었습니다. 붉은 열매는 김진사의 손에서도 여전히 찬란한 빛과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보물은 내 것이다. 이것을 한양의 고관 대작들에게 바치면 나는 진사를 넘어 판서, 아니 정승 반열에도 오를 수 있을 게다. 김진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선비는 절망감에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피워낸 희망이 결국 힘과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만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악인에게 승리를 안겨준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단순한 말 한두 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많은 수의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김진사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박선비를 짓밟던 하인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박선비의 집 앞 살인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푸른 관복을 입은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풍채의 한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들어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가 개벽할 듯한 외침이 박선비의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관오리를 벌하는 왕의 비밀 감찰관이 바로 이 누추한 초가집 마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마패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김진사는 들고 있던 풀을 떨어뜨릴 뻔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군졸들은 순식간에 마당을 포위하고 김진사와 하인들을 무릎 꿇렸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박선비는 멍한 눈으로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의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누더기 승복 대신 말끔한 장삼을 걸친 지난 겨울 박선비가 구해주었던 그 노승이 어사를 수행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김진사 앞에 섰습니다. 서리빨 같은 눈빛이 김진사를 꿰뚫었습니다. 네 이놈, 대낮에 선량한 백성을 폭행하고 강도질을 일삼다니 내 놈이 진정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아니더냐. 김진사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변명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저놈이 제 땅에서 훔쳐간 물건을 되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 풀은 본래 제 소유이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김진사를 보며 어사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래 내 것이라. 저 신비한 향기가 심리밖까지 퍼져 지나가던 내 행차를 멈추게 하였다. 하늘이 내린 영물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 내 놈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빛을 잃어가던 열매가 저기 피투성이가 된 선비의 눈길을 받으니 다시 빛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어사의 말대로였습니다. 김진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 잠시 흐려졌던 열매의 붉은 빛은 박선비가 간절한 눈빛을 보내자 다시금 강렬하게 박동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저 탐욕스러운 자를 당장 포박하고 그가 빼앗은 풀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김진사를 결박했습니다. 김진사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줄줄이 굴비 엮이듯 잡혀갔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정리되고 묘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노승이 다가와 쓰러진 박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군졸이 건네주는 붉은 열매를 받아들었습니다. 뿌리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박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선비님. 엽전 한 잎으로 심은 선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썩은 것을 도려내고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사가 박선비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 몸은 좀 괜찮으신가? 내 듣자 하니 이 열매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만년홍이라 하더군. 지금 궁궐에는 주상 전하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위독하시네.
전국의 명의들이 손을 썼으나 차도가 없어 온 나라가 근심에 잠겨 있지. 어사의 말에 박선비는 붉은 열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사사로이 쓸 수는 없는 법. 선비, 그대가 이 열매를 들고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는가? 만약 이 열매가 전하의 병환을 고친다면 그대의 공은 나라를 구한 것과 다름없을 걸세. 박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겨울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엽전 한 잎을 노승에게 내어주었듯 이번에도 그는 더 큰 뜻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미천한 것이 나라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찢어진 옷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어사의 호의를 받으며 한양으로 향하는 말에 올랐습니다. 품속에는 붉게 빛나는 만년홍을 소중히 안고서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몰락한 양반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귀인이 되어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와 암행어사가 탄 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박선비의 품속에 안긴 붉은 열매, 만년홍은 덜컹거리는 말 위에서도 시들기는커녕 더욱 영롱한 붉은 빛을 뿜어내며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어서 가서 주인을 살리라는 듯 제 몸을 태워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웅장한 도성문이 열리고 일행은 구중궁궐 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궁궐 안은 무거운 침묵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이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고 상궁과 나인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침전인 강령전 앞에는 향불 타는 냄새와 약 따리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어떤 약도 이미 사경을 헤매는 임금님의 기력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사, 드디어 당도하였구나. 그래, 신비한 약초를 가져왔다지. 소식을 듣고 달려나온 도승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박선비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옷의 상투마저 헝클어진 초라한 몰골의 박선비를 보고 대신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저런 거렁뱅이가 어찌 감히 옥체를 아련한단 말인가. 저자가 가져온 것을 어찌 믿고 쓴단 말인가. 여기저기서 우려 섞인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만년홍을 꺼내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어두침침했던 침전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만년홍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서기와 그윽한 향기가 순식간에 방 안의 퀴퀴한 약 냄새를 밀어냈습니다. 대신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반대하던 목소리는 감탄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천하의 영약이로다. 박선비는 무릎을 꿇고 임금님의 병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파리한 안색으로 가쁜 숨만 몰아쉬는 임금님의 입가에 박선비는 조심스럽게 만년홍의 즙을 짜서 흘려 넣었습니다. 꿀처럼 끈적하고 붉은 액체 한 방울이 임금님의 입술을 적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하던 임금님의 볼에 순식간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손발에 온기가 퍼져나갔고 멈출 듯 희미하던 맥박이 북소리처럼 둥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임금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번쩍 뜨였습니다. 오,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마치 봄날의 햇살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도다. 임금님이 몸을 일으켜 앉자
침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통곡 소리는 환호성으로 바뀌었고 궁궐의 무거운 공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반전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임금님은 편전에 나아가 박선비를 불렀습니다. 박선비라 하였느냐? 내가 가져온 신비한 열매 덕분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내 너의 공을 치하하여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높은 벼슬을 원하느냐 아니면 금은 보화를 원하느냐? 임금님의 하문에 박선비는 넙죽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도 재물도 탐나지 않사옵니다. 다만 간악한 무리에게 빼앗긴 조상의 집과 땅을 되찾아 굶주리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인의 유일한 소원이옵니다. 박선비의 소박하고도 정직한 대답에 임금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허허, 나라를 구한 공을 세우고도 고작 그것뿐이란 말이냐? 내 마음 씀씀이가 그 붉은 열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구나. 임금님은 즉시 어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박선비에게 빼앗긴 집과 전답을 모두 되찾아주고 그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사하라. 또한 박선비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백성을 괴롭힌 김진사와 그 무리들을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더불어 임금님은 박선비에게 의로운 선비라는 뜻의 의성이라는 호를 내리고 평생 곡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쌀 3,000석을 내렸습니다. 박선비가 금이 환영하여 고향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입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포승줄에 묶인 김진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져 관하로 압송되는 길이었습니다. 박선비를 본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박선비, 아니 의성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선비는 말없이 김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도 했지만 박선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그는 김진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진사, 재물은 흙과 같아서 쌓으면 썩고 나누면 거름이 되는 법이오. 당신은 그저 쌓을 줄만 알았지. 그것이 썩어 자신을 병들게 하는 줄은 몰랐구려. 부디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시오. 김진사가 끌려가고 박선비는 드디어 자신의 옛집, 아니 이제는 나라에서 하사한 재물로 더 크고 번듯하게 지어질 집터에 들어섰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다시 세워지고 있었고 잡초 무성하던 마당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하인들을 물리고 홀로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지난 겨울 자신이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씨앗을 심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김진사가 무참히 파헤쳐 텅 비어버린 구덩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비는 그 구덩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엽전 한 잎을 줍던 비참했던 순간, 떡을 사서 노승에게 먹이던 갈등의 순간,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싹을 기다리던 인내의 시간들.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엽전 한 잎에서 시작되었구나. 박선비는 품속에서 엽전 하나를 꺼내보았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수만 양의 금은 보화가 창고에 가득했지만 박선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낡은 엽전 모양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선비가 뒤를 돌아보니 언제 오셨는지 그 노승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스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박선비가 반가움에 달려가 손을 잡자 노승은 박선비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난 듯하여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부자가 되셨으니 행복하십니까? 예, 스님. 가문도 되찾고 창고도 가득 찼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을 깨달았기에 더욱 행복합니다. 허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쓰려던 마지막 엽전 한 잎을 남을 위해 썼을 때 그것이 죽지 않고 씨앗이 되어 1000배, 10,000배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부자는 창고를 채운 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승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한 선비님의 곡간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말고 세상에 배고프고 힘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노승은 합장을 하고는 마치 신기루처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박선비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노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승이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그제야 그 노승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어쩌면 하늘이 자신의 착한 마음을 시험하려 보낸 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선비는 늙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대문은 1년 365일 닫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에게는 밥상을, 병든 이에게는 약을, 갈 곳 없는 이에게는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했고 박선비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선비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엽전 한 잎은 어떻게 되었어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묻는 손자의 질문에 박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엽전은 여기 하레비 마음속에 심어졌단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서 너희들을 낳고 이 집을 지키고 온 마을을 배부르게 만들었지. 그러니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돈은 나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돈이라는 것을 말이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오자 마당 가득 피어난 코스모스들이 박선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듯 한들거렸습니다. 절망의 끝자락, 차가운 강바람 맞으며 쥐고 있었던 그 녹슨 엽전 한 잎.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박선비가 심은 것은 씨앗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고요한 밤 달빛이 박선비의 집을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엽전 한 잎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엽전 한 잎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